그거를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뒤에 뭐 이거 균형 조건 계산하는 거는 단순한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108페이지를 가보는 거예요. 여기가 부동산 시장론인데, 여기가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만 해서 시험 목차를 부동산 시장, 그리고 가격이론이라고 있어. 그런데 이 가격이론은 간평에서 나와. 그러니까 35번 이후에 출제가 돼. 그래서 원래 가격이 이제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게 가격이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제목에는 여기다 배열해 줬는데, 이건 35번 이후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배우냐면 간평에서 배워.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를 해. 두 가지를 제시할 때 선생이 또 이걸 세분해 줘.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렇게 나눠주는데, 여기서 또 차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문제가 부동산 시장의 특성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면 요것만 낸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라고 제목이 나오면 이거 다 물어보겠다는 거야. 포괄적으로. 그런데 근래는 패턴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그러고 얘를 출제를 해.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서 아마 출제자가 바뀌어서 그럴 거야. 그 양반은 여기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도 누가 알고 있어야 된다? 중개업자가 기본적인 성격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거 공부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했었어. 표정을 보니까 언제? 이런 표정이야. 그러니까 이게 듣고 돌아서면 잊어먹게 돼 있어. 흘려버리기 때문에. 왜 그때부터 또 하는가. 효율적 시장을 배우는 거는 지난번 얘기했잖아. 여기 토지가 있어. 근데 얘가 개발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해. 그러면 이거 토지 소유자는 거래 가격에 얘도 반영하고 싶어. 그런데 매수자는 이 소문도 가격에 반영해서 비싸게 산다는 거는 찜찜한 거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 그런데 왜 이런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 퍼져도 가격은 왜 변할 수 있냐는 거야. 왜 그렇다고 그랬어? 왜 부동산 시장은 확인되지 않는 소문과 루머가 팽배해. 어디 개발된다더라, 어디 뭐가 들어선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막 퍼져. 그러면 그 지역의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돼? 시적으로 변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어? 왜? 부동산 시장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현재 정보까지만 반영이 되는 거야. 미래 정보는 반영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미래에 불확실한 내용이 들어가더라도 이 시세가 요동이 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배우는 거야. 중개업자가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때 둘 사이를 매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야? 중개업자잖아. 그럼 양쪽을 조율해서 합리적인 거래 가격을 유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거래가 되고 그래야 수수료 수익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이 부분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효율적 시장을 배우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주식시장도 똑같아. 주식시장도 내부자 거래 엄격하게 단속하잖아.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이러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없어? 돈 많이 버는 거야 그거를. 그게 안 되니까 얘네들이 주가 조작을 해갖고 또 돈을 버는 세력들이 있고 막 이런 거 아니야. 그게. 왜 배우는지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중개업자들이 활동 부대가 시장 아니야. 그러면 시장이 기본적인 특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런데 이 시장이라는 게 경제학에서는
거래가 성립되는 거는 다 시장이라고 본 거야. 근데 예전에 유통경제가 발달하기 전에는 구체적 시장밖에 없었어. 얘는 이게 꼭 필요했다고. 장소가. 우리가 예나 같으면 장이 열린다고 그러잖아. 그게 열리는 곳에 가야지만 거래가 됐어. 그런데 유통경제가 발달이 된 다음서부터는 이걸 필요로 하지 않아. 우리가 왜 뭐 선물시장이라든가 왜 노동시장, 외환시장과 같이 특정한 장소가 없어도 공간상에서 거래할 수 있어 없어? 가상공간에서. 그래서 유통경제가 발달한 다음서부터는 추상적 시장 형태도 등장하는데 부동산 시장은 어떤 관점에서 접근에 따라서 구체적 시장도 될 수 있고 추상적 시장도 될 수 있어.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하나의 공간 시장 개념으로 접근하면 구체적인데 하나의 자산 시장 개념으로 접근하면 추상적인 시장이야. 자산 개념으로.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중개사 시험에서 기출이 나왔을 때 다음 중에서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을 때 부동산 시장을 추상적 시장으로 만든다 그래서 그게 그때 당시는 그게 맞는 걸로 했던데 그게 틀린 거였다고. 그래서 그 출제자들이 이거 2신청 들어오면 받아주겠다라고 대비하고 있었는데 2신청 들어간 놈들이 없었던 거지.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번역이 그렇게 돼 있던 거야. 번역이. 그래서 소개가 된 석재가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래서 한 문제 때문에 떨어져서 그랬으면 그 전환정답 처리됐을 거라고. 그러면 또 몇백 명이 구제가 됐을 텐데. 그렇잖아? 그래서 선생들마다 그게 또 편차가 있어. 그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거. 근데 이건 무조건 강의하는 선생들은 자기의 주관적인 걸 집어넣으면 안 돼. 객관적인 어떤 이제 이론이나 여기 입각해서 그거를 전달을 해줘야지. 내가 생각할 땐 이렇다? 그거는 위험한 발상이야. 그럼 본인 생각이지.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게 되면 어디서 헷갈려 하냐면 시험장에 들어갔어. 책에서는 읽어보면 1번이 답인데 선생이 얘기한 거는 4번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선생들은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 이런 걸 개입시키면 안 돼. 그거는 위험한 발상이야. 어디까지나 이론에 입각해서 전공서적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거를 이게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가끔 이게 공부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낭패 보는 경우가 있냐면 영어를 잘해. 대화도 잘 되고 잘해. 그 사람들은 학개론 교과서를 보면 영문 표현들이 있어. 그러면 자기가 그걸 해석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해석한 거하고 이거하고 안 맞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가 휘말려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게 번역에 대한 거는 번역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틀리다고. 그게. 영문에 보면 그로스라고 있어. 그로스의 의미가 뭐야? 이게. 우리가 그로스 인컴 하면은 총소득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 그로스라는 게 총의 의미잖아. 그렇잖아? 이 그로스의 의미는 뭐냐면 마이너스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총수익이라는 게 다 투자자의 주머니로 들어온 건 아니라는 거야. 거기서 경비 빼고 이자 빼고 세금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그로스의 의미라고 여기서부터 빼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일반적으로 번역할 때는 총이라고 번역해. 총수익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거를 조라고 번역한 양반도 있어. 이게. 그래서 학개론 교과서에 보면 총소득, 조소득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조자가 뭐냐? 한문으로 거칠 조자야. 이게 무슨 그 양반의 취지는 뭐냐면 가을에 추수 끝나면 나달을 수확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나달인 상태에서 밥을 지어 먹을 수가 있어 없어? 도정 작업을 해야 된다고, 깎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깎아야 될 게 있다. 마이너스의 의미를 담고 이 양반은 한문으로 번역을 한 거야. 그런데 모의고사를 보면 선생들이 총소득이라고도 나오고 조소득이라고도 내. 그 학생들이 물어봐. 이건 뭐고 이건 뭐냐고. 같은 뜻입니다. 근데 시험에 가면 이 표현은 안 나온다고. 이것만 나오지.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내용을 정리할 때 그냥 일반적인 거 정리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학원에 가서 그 선생들 강의를 들으면 그 양반 강의가 아주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황 이상에서는 그냥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정리할 수 있어. 이 사람 저 사람 거를 여러 사람 거 듣는 거는 마이너스야. 왜 마이너스냐면 A라는 선생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 B라는 선생은 이게 중요하대. C라는 선생은 이게 중요하대. 근데 이 사람은 A는 중요하지만 이건 안 중요하대. 이거는 그냥 뭐 알고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해. 이 사람은 이게 중요하고 A는 별거 없고 C도 별거 없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거를 수가 없어. 그럼 결국은 다 정리해야 돼. 그러면 학원에 나와서 강의 듣는 이유가 뭐야?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 나오는 거야.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얘도 중요하고 얘도 다 중요하면 양만 늘어나지 시험에 효율적이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정리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야. 근데 학생들은 안 그래. 그냥 돌아다녀. 그래서 이 과목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선생을 또 찾아. 그걸 또 들어. 조금 맞는 것 같아. 근데 조금 듣다 보니까 역시 비슷한 것 같아. 그럼 또 옮기는 거야. 왜 그 고생을 하고 다니냐고. 있는 거 갖고 정리하면 되지. 그리고 출제자들이 출제를 하면 우리가 그 출제자 입맛에 맞춰줘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 입맛에 맞춰서 출제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있는 거라도 소화를 잘하라고. 얘만 알아도 6점 넘는 게 지장이 없어. 요약집 나올 때 요약집만 갖고 그 내용만 알아도 6점 넘어가. 나중에 기본 문제집만 풀어도 6점 넘어가. 그것만 이해해도. 그러니까 있는 자료라도 활용을 잘해달라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 시장문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워가는 개념이고, 그래서 거기 111페이지 가면 시장의 특성 및 기능이라고 나오지. 네. 그래서 이 단원이 있는 거야. 거기. 근데 페이지를 넘겨서 자, 거기 114페이지에 가면은 무슨 이론이 있어?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있어. 그렇잖아? 요즘은 여기서 꾸준히 나와. 그러니까 여기도 별표는 해야 돼. 별표는. 근데 윤총각이나 박찬현이나 주식 투자 해봤나? 해봤어? 그러면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알겠네? 고값도 안 하고 부모님이 하셔가지고 아니 증권가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통탄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왜 동학개미 서학개미 많잖아. 이 양반들이 주식 투자를 들어오면 기본적인 공부는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온다는 거야. 그냥 누구 말하는 거 듣고 뭐 이렇게 해서 남들이 해서 돈 번다니까 나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보면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정보의 반영 정도에 따라 약성 시장이라는 게 있고 중강성이 있고 강성 시장이라고 있어. 정보 반영에. 근데 약성 시장이라는 거는 과거 정보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야. 여기는 현재 정보. 그러면 현재는 과거를 내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중강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시장이야. 근데 강성은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 시장은 미래 우산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면 초과인 얻을 수 있어 없어? 근데 얘는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되니까 정보를 이용해서는 초과인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정상 이익만 얻을 수 있어. 그런데 약성 시장에서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하는 분석이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래. 그리고 현재 정보를 매개로 한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 기술적 분석이라고 들어봤어? 이게 차트 분석하는 거냐. 과거의 주가의 움직임에 대한 거. 그게 이제 무수히 많은 게 변화가 막 이렇게 있는 것을 점으로 나타내는 거라고 연결한 거. 그러니까
S전자가 상한가하고 하한가를 치는데 상한가 쳤다가 12월이 되면은 바닥을 쳤다가 다시 상한가 쳐. 그러다가 다시 12월을 기점으로 반등해서 상한가 쳤다가 쭉 내려와서 지금 12월을 앞두고 있잖아. 주가가 어떻게 돼? 귀신도 모른다는 게 답이야. 이거는 과거의 움직임이야. 과거. 12월이 됐을 때 얘가 부도날 수도 있고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내년 12월이 되면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매수 주면 내 안 내? 낼 거 아니야. 그럼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매수 좀 내봐야 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지. 그게 기술적 분석에서 하는 거라고. 과거의 주가의 움직임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야. 근데 과거는 과거잖아. 과거의 주가의 움직임이 현재 주가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얘를 매개로는 이거 분석해봐야 투자자는 정상 이윤밖에 얻을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얘는 뭐를 판정하는 거냐면 매도, 매수 타이밍을 잴 때 이걸 쓰는 거야. 사야 되냐? 팔아야 되느냐? 그러면 중강성은 현재 시장에 알려지는 것까지는 바로 가치에 반영해줘. 정부가 어디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면 바로 그 지역의 시세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기본적 분석은 뭐냐면 투자 종목을 선택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S전자가 얼마지? 얘가 만약에 주당 10만 원이야. 시장에서. 근데 내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얘는 15만 원까지도 갈 것 같아. 이건 투자자가 판단하는 주관적인 가치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시장 가치가 내가 판단한 것에서 저평가되어 있으면 난 여기다 투자하면 돈 벌 수 있어. 그렇잖아. 그런데 이 크기를 분석하는 거는 뭐를 갖고 알 수 있다는 거야? 현재 시장에 알려진 정보를 매개로 분석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윤을 얻기는 어렵다는 거야. 왜냐하면 S전자의 주가가 지금 10만 원에 거래되고 있으면 이 기업의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다 집약이 돼 있는 거야. 그거를 개미 투자자가 분석해서 이윤 얻을 수 있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 그럼 이윤 얻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그 이 회장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가지고, 다음 달 5일을 좀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5일 합작을 사면 이걸 얻을 수 있어, 없어? 그리고 참고로 보면, 홍콩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의 움직임보다 조금 빠르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거래 규모가 큰 양 사람들은 홍콩에 대리인이 있겠어, 없겠어? 그 걔네가 정보 전달받는 속도가 빠른 거야. 여의도에 가면 이거 주식만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무실 내갖고 있어, 없어? 그 사람들이 왜 여의도에가 될까? 여의도 증권거래소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컴퓨터 속도가 걔네가 단 몇 초도 빠르다는 얘기야. 그게. 그래서 거기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라 이런 것들이 반영돼 있는 게,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은 정보가 생명이야, 정보가. 그 정보를 수집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잖아. 그러면 본인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도 있어야 되잖아. 능력은 없는데 돈은 벌고 싶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한다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야. 그거를 누가 알고 있어야 돼? 중개업자가 알아야 되잖아. 그래야지 고객들에게, 투자자에게 이걸 설명을 해줄 거 아니야. 본인도 모르면서 얘기해 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얘네 둘은 미래 정보를 입수하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얘는 안 된다고. 모든 정보가 반영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성격을 배우는 게 효율적 시장 이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래놓고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 그러면 또 못 들은 체 하겠지? 또 몇 번. 이게 만만치 않아. 자, 그 다음에 121페이지에 가면 주택시장이라고 있어. 주택시장. 이 주택시장에서 이제 뭐를 배우냐면 여과에 대해서 배워. 여과. 여과라는 거 알아? 자, 여과. 자, 여기서는 가정이 뭐냐면 정부는 일정 수준을 정해주고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을 고가주택,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을 저가주택으로 해서 구분한다는 가정이야.
그럴 때, 자, 여기 일정 수준이 있잖아. 고가와 저가를 구별하는 기준이 뭘까? 기준. 뭐를 가지고 구별할까? 뭐가 고가주택이고 뭐가 저가주택일까? 가격? 가격을 매개로 하면 구별할 수가 없어. 왜? 우리나라의 통상 고가주택을 한 9억 이상으로 보는데 서민이 9억 만들려면 어떻게 돼? 평생을 걸려도 9억은 만들 수가 없어. 이거 미국 애들이 이러냐? 미국에서는 면적 기준이야. 13평 이상이면 고가, 13평 미만이면 저가야. 면적으로 구분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가정이 뭐냐면 일정 수준 이하의 저가주택은 신축이 금지돼 있어. 신축할 수가 없어. 그러면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주택을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을까? 그게 여가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야. 여가를 통해서. 그러면 이런 거야.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거쳐서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상향여가라고 그래. 또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 계층으로 사용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하향여가라고 그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주하고 생긴 공가 있지? 이걸 인수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 여가를 갔을 때 거기 122페이지에 가면 중간에 주택의 여가정이라고 있지. 거기 가면은 하향여가, 상향여가 있지. 별표하는 거야. 별표. 자, 그러면 이런 거야. 시장에 고가주택이 있고 저가주택이 있어. 이렇게. 자, 그런데 고가주택은 주택이라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효용이 조금씩 감퇴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1년에 일씩 줄어들어. 근데 얘가 원래 효용이 30이었고 얘가 10이었어. 한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마이너스 10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효용이 20으로 줄어. 그치? 그러면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높은 사람들 아니야. 근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효용이 제공이 안 돼. 그럴 때 저가주택은 10년이 경과하면 어떻게 돼? 최로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다시 지어야 되는데 신축이 금지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얘네가 있던 지역에 새로운 이 주택이 들어서는 거야. 효용이 얼마짜리? 그럼 이 사람들은 소득이 있으니까 일로 이주해. 그러면 얘네가 살던 집이 비어져. 그러면 얘네가 인수하고 들어갈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신축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주택을 내려받으면서 저가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주택시장의 여가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가의 의미를 알겠어? 그래서 상향여가 있고 하향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여가라는 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저가주택의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없다? 늘어날 거 아니야. 신축을 하는 여가를 통해서. 그런데 시험에 공급이 감소된다 이렇게 틀리게 해준 거야. 틀린 답으로. 여가의 의미가 어떤 건지 알겠어? 나중에 추가로 배우면 될 거야. 근데 여기 정도까지는 그냥 갈 수 있어. 근데 이제 거기 125페이지에 가면 입지 및 공간 구조가 나와 있지. 여기를 학생들이 싫어해. 여기를. 왜 싫어할까? 사람이 많이 나와. 사람이. 친한 사람도 아닌데 등장을 해. 그래서 지대이론에 들어가게 되면 리카도, 튀넨, 마르크스, 알론소, 마샬, 파레토 이런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해. 거기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어. 그런데 넘어가더니 버제스, 그 다음에 호이트, 해리스하고 울만이 나와. 그래, 여기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어라고 그랬어. 근데 뒤로 딱 넘어갔더니 누가 나오는 거야? 베버, 웨시, 크리스탈로, 레일리, 컨버스, 허프 막 등장하는 거야. 너무 많잖아. 그래서 싫어하는 거야. 원래 학생들은 조금 복잡해 보이면 싫어해. 자기들은 간단한 걸 좋아해. 그 차이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면 여기 입지 및 공간 구조론하고 정책론하고 간략하게 정리해주고 전체 단어를 한번 접해보는 거야. 그 기본 골격이 되는 건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투자론, 금융론을 거쳐서 개발 관리론, 간편까지 한번 이렇게 쭉 간략하게 한번 돌아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1월 달이 되면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가면서 별표해준 애들은 다 중요한 거야. 기억해야 돼. 열심히 해야 되고, 빠지면 손해고, 지금은 표정이 좋고, 날짜도 여기 한 300 며칠 남아있으니까 지금 편안해 보이지만, 조금 있으면 내가 얘기해 줄게. 작년에 저쪽 위에다가 300 이렇게 했을 때는 사람들이 표정이 밝았어. 그러다 이게 어느 순간에 2로 바뀌더라고. 그래도 표정이 밝았어. 그랬더니 1이 남으니까 그때부터 초조해지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얘가 2자릿수로 줄어들었어. 그러고 나서부터 쫓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이거 금방 가. 금방 가. 제발 올해 합격을 해서 이 방을 떠나야 돼. 내년에 또 뭐 올해 1차만 하고 내년에 2차고 이런 거 하지 마. 올해 이제 한 번에 합격하고 떠나는 거야. 열심히 해야 돼. 나중에 학원에서 프로그램이 제시가 되면 프로그램대로 다 소화를 해. 그게 남는 길이야. 그게 1년 더 하면 그 비용이 더 들어가. 올해 깔끔하게 끝내고 이 바닥을 떠나줘. 될 수 있다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